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로 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승선 후 12번째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푼타데가다를 떠나서 지중해를 횡단한 지 4번째 날 되는 아침이기도 하죠. 이제 7박 8일에 푼타데가를 떠나서 대서양 횡단의 딱 중간쯤의 일정이에요. 시간이 아주 잘 갑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워킹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모닝 트리비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쯤에 이제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뭐 종이접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10시 반쯤 되면은 아트리움에서 또 설명회 같은 것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컵케이크나 아니면 스시 만드는 거 시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블리스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뭐 트리비아라든지 뭐 딴 거를 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죠. 점심을 먹고 또 이것저것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는 자쿠지에 있으려 그래요. 따뜻한 물에 그리고 제일 따뜻한 시간에 자쿠지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씻고 나와서 또 오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골아 떨어지는, 이번에 지금 벌써 12일째인데 한 번도 그 밤에 파티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녁 먹으면은 너무 졸려요. 그래서 지금도 배가 계속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 땡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침 6시지만 어제로 쳤으면은 어제랑 오늘은 시간이 똑같구나. 아무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2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이 지금 오후래 오전 8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대서양 하늘은 이렇게 또 예쁜 별들로, 여긴 좀 동영상이라 잘 안 보이긴 한다. 하늘이 구름은 좀 있는데 맑습니다. 아이고, 왜 광각으로 한 걸 까먹었지? 자, 광각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일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달라요. 뭐 게임쇼도 하고 뭐도 하다 보면 진짜 하루가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안 하고, 물론 제가 뭐 트리비아 하면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막 문제 나오고 그러면 사전 찾아보고 막 합니다. 그래도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질문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참여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면은 결국은 밥 먹고 잠자는 거밖에 없어요, 배에서. 그러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제가 이제 B군을 방을 따로 쓰잖아요. 며칠 그냥 방치해놨더니 잠만 자요. 영화 보고 방에서. 근데 어제부터는 B군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무제한 쿠폰이 있어서 처음에 무리했죠.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 지장이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수치도 있고. 그래서 술도 좀 줄였고. 왜? 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선상생활을 즐기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B군도 어제부터는 활동적으로 이제 선내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어제 B군이 아주 만족했어요. 차차 댄스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이제 보통은 커플들이 이제 그런 클래스에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댄스들이 대부분 이성하고 추는 거잖아요. 동성끼리는 잘 추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성끼리 추는데, B군이 이제 여기 이제 또 이탈리아에서 온 모 직원과 같이 살을 맞대고 춤을 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서 이제 방에 있지 말아야겠어요. 이제서야 느끼는 거죠. 그렇게 크루즈는 본인이 챙겨 먹어야 돼요. 노는 것도 그렇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에 있던 밥을 먹던 안 먹던 모항지에서 승하선 빼고는 기항지에서 배를 내리던 말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놀아야겠다, 즐겨야겠다, 아니면 휴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긴 항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저는 시대가 이렇게 많은 게 좋아요. 물론 새로운 기항지, 또 재밌는 기항지 가서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 이렇게 바다에만 있는 날도 너무 좋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제 대항해시대 코르테지 얘기까지 했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그냥 또 역시나 제 머리에 있는 것들을 쭉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코르테지가 아즈텍 제국을 멸망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달려들죠. 왜? 황금을 찾았으니까. 그러면서 남미 대륙은 문명들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되죠. 뭐 마야 같은 데는 예전에 없어졌었고, 잉카 뭐 마찬가지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카리브해 쪽하고 카리브해 연안 쪽만 이제 있다가 결국은 남미 대륙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되죠.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 점령? 아무튼 그러면서 또 엄청난 금강을 발견합니다. 또 잉카 쪽이죠. 아무튼 그래서 페루나 뭐 이쪽에서도 지금도 스페인어를 쓰고 있죠. 결국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제일 금을 많이 실었던 항구가 예전 이제 대항해시대 때 이 파나마 운하 근처 쪽,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때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겠죠. 이제 서쪽 해안이죠. 태평양 연안이죠. 그쪽이 상당히 많은 금을 운송시켰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배들이 이제 파나마 운하 근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육로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렇게 수탈의 역사가 몇백 년간 지속됩니다. 상당히 길게 지속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패권을 당시 이제 스페인이 쥐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강자 영국이 등장하죠. 영국은 섬나라고 거기도 또 솔직히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영국 음식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들 얘기하죠. 하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세계의 모든 맛집들 있죠.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이런 데 있습니다. 세계의 맛집들은. 결국 돈 쓰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도시고 인구 많고. 하여튼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그 나라에 직접 가도 좋지만 다 그쪽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국이 다 있죠. 자, 세계에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순두부집 어딘지 아시죠?
네, LA 한인타운 그쪽인가 거기 있어요. 네, 거기가 제일 맛있답니다. 한국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뭐 그렇듯이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수탈의 대항해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간, 영국은 새로운 해양 세력의 강자로 등장을 하죠. 근데 영국이 늦었잖아요. 물론 북미 대륙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식민지를 개척을 했지만 얘네들이 좀 늦게 뛰어드는데, 얘네들이 스페인 선단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래요. 소위 해적들이 이제 카리브해의 해적, 캐리비안의 해적이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기가 이제 자기 나라의 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터는 거죠. 영국 여왕은 해적한테 허가도 줍니다. 드레이크라는 선장, 해적이죠, 해적. 드레이크는 나중에 영국에서는 영웅이죠, 영웅. 엄청난 스페인의 금은 보화가 실린 배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암암리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적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해적들도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캐리비안의 해적이 유명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전쟁도 상당히 많았고, 또 좀 지나면은 뭐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전쟁부터 해서 아무튼 계속 전쟁이에요. 자, 전쟁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론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 다 화포잖아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무기.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국고가 비게 됩니다. 결국 이겨서 배상금을 받던지, 지면은 나락이야, 나락. 결국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 함대가 붙죠. 거기서 스페인이 박살납니다. 그 전에 스페인은 그래도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게 했던 좀 간접적인 요인인 오스만 제국을 레판토 해전에서 그 기독교 연합군하고 격퇴를 합니다. 지중해에서.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막긴 했어요. 어쨌건 그게 승리로 남아 있죠. 하지만 이제 무적 함대가 무참히 깨집니다, 영국한테. 그러면서 세계 패권을 영국한테 넘겨주게 되죠. 영국은 뭐 다 먹었죠. 인도부터 해서 어디야? 호주, 뭐 뉴질랜드, 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이 다 먹었어요, 거의 다.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도 영국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힘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패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유럽 대륙은 갑자기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대륙을 한번 휩쓸었고, 하지만 영국을 침범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아주 패가 망신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 이름 황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이름이 그 황제 이름이에요. 그 황제가 이제 좀 거기도 근대화를 해야겠다. 왜냐면 러시아는 너무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봉건제적인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근대 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뭐 네덜란드의 조선소 같은 데 가서 일도 하고, 신분을 위장하면서, 표트르 대제, 참
제가 머리가 이제 스마트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탁탁탁탁 하면 뭐가 떠올랐는데 이제는 한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표트르 대제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표트르 대제가 신분은 황제인 신분을 숨기고 황태자인 신분을 숨기고 네덜란드에 가서 조선 기술을 익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튀었던 거예요. 어떻게 튀었냐면 신체적으로 키가 거의 2m였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들이 저 거구 표트르 대제 그래서 뭐 신분을 위장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다 황제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표트르 대제인 줄. 어쨌건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표트르 대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거의 러시아 영토를 만드는데 주역인 거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그 당시에는 러시아 땅이 아니었고 당연히 시베리아 그렇고 후에 알래스카도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도 알래스카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의 뭐 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뭐 시tka 아니면은 주노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어쨌건 러시아가 그렇게 뭐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농사 짓기도 어렵고 뭐 벌판 아니면 산 얼어붙은 땅 이런 데를 결국 확장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이제 또 바다 얘기죠. 항구가 필요했어요. 항구. 부동항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얼지 않는 항구. 근데 러시아에 지금도 그렇지만 얼지 않는 항구는 지금 교전 전쟁 중인 크림반도 쪽,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쪽 그쪽에 이제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 크림반도 쪽 그쪽 말고는 없어요.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아무튼 남단에 있는 그나마 러시아에서는 항구이지만 너무 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고속 열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열차 놓는 것도 일이에요. 열차를 언제 다 놓냐면 거의 저희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그러니까 물자 수송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떠냐? 항구 도시이긴 하나 거기도 북쪽에 있습니다. 부동항이 아닙니다. 부동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 예를 들어 좋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외해로 나와야 돼요. 대양으로 나와야 된다 하면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독일을 지나서 덴마크 그 반도 있죠. 그 반도 이름도 또 까먹었네요. 뿔쑥 튀어나온 그 덴마크 반도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협소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만 먹고 잠가버리면 러시아는 못 나와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 그럼 어디로 나올 수 있냐? 또 바다를 여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림반도 쪽 세바스토폴 이쪽인데 여기서 나오려면 먼저 그 흑해를 먼저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바로 터키에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지나야 됩니다. 거기는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해협이야 진짜 좁아요. 좁아. 얘네들이 그거를 또 잠가버리면 끝납니다. 못 지나갑니다. 운 좋게 오케이 터키랑 튀르키예랑 합의가 됐어. 나가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지중해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 배로 지나왔던 지브롤터 해협이 있습니다. 그 지브롤터 해협은 영국이 먹고 있죠. 거기를 또 막아요. 잠가요. 그러면 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륙은 넓으나 해양 세력이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국가예요.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려면
부동항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땅을 차지해야겠다. 하지만 영국은 그거를 간과하지 않죠. 다 막습니다. 다. 영국이 근데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인구도 한정적이고, 물론 영국 군대에는 인도인들도 영국군에 편입돼 있고, 뭐 나중에 뭐 1, 2차 대전 이때도 호주인들, 뉴질랜드인들, 뭐 이런 영연방 사람들이 다 영국군이에요. 그렇게 되지만 어쨌건 그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 그래도 잘 막습니다. 남하를 막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러시아가 이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100%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고종의 아간파천이 러시아 이제 영사관으로 피신한 거죠. 일본의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명성황후가 시해대 이후로 고종이 거의 뭐 젖은 낙엽처럼 지내다가 가마를 타고, 그때 당시에 가마는 여자들만 타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 고종이 가마를 타고 덕수궁 그 뒤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연결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일본도 그렇지만 영국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을 지원을 합니다. 영국이 일본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사, 일제 식민지부터 뭐 일본도 그런 대륙 정벌에 대한 야욕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에 한반도를 점령하는 걸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국익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서 그 다음에 정벌하자였고, 또 다른 파들은 일단 점령하고 나서 나라를 부강시키자, 뭐 이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는 그랬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총독이 되지만요. 어쨌건 그렇게 영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영일 동맹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하죠.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죠. 결국은 일본이 승리해요.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주력 함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도 있었어요. 근데 수에즈 운하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열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먼 길을 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서 그 덴마크 거기 무슨 반도더라? 정말 머리가 다 했습니다. 제가 반도를 지나서 도보 해협을 지나서 대서양 대서양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서 인도양 지나서 그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싸움을 했는데 제대로 뭐 싸웠겠어요? 얘네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쳤겠죠. 박살이 나죠, 러시아가. 그 후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어쨌건 이런 대항해 시대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전 세계의 역사가 되는 거죠. 대항해 시대는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뭐 그냥 제가 아는 얘기를 쭉 끄집어 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러한 흐름, 세계사의 흐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은
로맥의 세계사. 오늘 시데이 네 번째 날에,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부터 근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는지, 네, 영국이 지원하지 않았어도 아마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을 겁니다. 근데 아다리가 잘 맞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구마구 다니던 이 바다를 지금은 이제 물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크루즈라는 걸 타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가 아주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도 저 6개월 전에 이제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상공을 우회해서 갔어요. 그러면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기가 과연 올까요? 인간이 살고 있는 데서.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 또 중동 쪽, 그리고 이제 발칸반도 쪽, 아이고 전쟁 많이 했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전쟁이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네안데르탈인, 뭐지? 호모사피엔스 이전은 뭐죠? 네안데르탈인 맞나? 아무튼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그 종족을 멸종시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윈의 종이기원 이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하는 거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모사피엔스도 그냥 전쟁으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지배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인 거죠. 호모사피엔스. 어제 트리비아에서 호모사피엔스 관련 문제가 나왔죠. 호모사피엔스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 근데 와이즈맨이래요. 와이즈맨.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답을 적었는데 그게 그거죠. 뭐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똑똑하고 막 그런 거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IQ 돌고래보다는 높지 않았을까요? 자, 전 오늘은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저의 시데이 모닝 브리핑 모닝 프리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어떤 주제로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은 저녁 때 또 먹방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르 비스트로라는 또 스페셜티 레스토랑입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이고, 제가 그저께 라쿠치나라는 이탈리안의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먹은 게 $100어치 먹었어요. 술 빼고. $100어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필레미뇨. 계속 얘기하네요. 100달러어치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낮부터 장을 비워서 내일도 100달러어치 먹방을 보여드리면서, 먹방할 때는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세요. 크루즈 어떻게 가? 크루즈 물어봐요. 크루즈 잘 개념을 모르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은. 크루즈 어디로 가면 좋아?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크루즈는 다 때와 장소와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크루즈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제가 쓰고 있는 노하우.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새로운 코스나 새로운 기항지가 보이면 가고 싶어 합니다. 지역이 어디가 됐건요. 제가 안 가본 코스, 네, 이런 데를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저랑은 좀 생각이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네, 일반인의 마음으로 크루즈를 안 타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크루즈를 나에게 맞는, 또 어떻게 크루즈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예, 먹방도 제가 광각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화면이 외계인처럼 나와요. 제가 아주 그렇게 대머리는 아니고, 대머리가 아니에요 저. 근데 와, 완전히 전 대통령처럼 나오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해두고 가려고요. 예, 그래도 머리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화각이 이상한 거는 제 장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방을 진행할 거고, 내일 아침도 또 재밌는 얘기, 배를 타면서 나눌 수 있는 썰들,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힘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점점 카리브해로 다가갈수록 날씨가 좋아지죠.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아침 운동 이런 게 다 날씨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요가 클래스 같은 것들을 야외에서 합니다.